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첫날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아 추진했던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것은 더하면서 1, 2, 3기 민주정부를 이어갈 유능한 대통령 후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부흥을 다시 이끌어낼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후보가 이 연단에 서서 저렇게 외치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바야흐로 정말 선거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부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또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통합 얘기하면서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일정이요. 일단 부산으로 가서 얘기한 거는 이제 중앙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부산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제2의 수도라고 불렸던 부산이 더욱더 낙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미,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자기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부울경은 이제 과거에 보면 DJ 때는 득표율이 한 15% 내외밖에 안 됐는데요.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후보 때는 30%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정도 선을 받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산부터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가서는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좋은 곳은 다 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진영적인 좌우 이러한 대립을 넘어서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 중심적인 실용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과거니까 좋은 정책이 지금 뭐 크게 있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거기서 좋은 점들 취사 선택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국민의 이해관계에 맞다 그러면 쓰겠다. 그런 부분들을 털어버리면서 국민통합정부로 나가겠다.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 눈에 띈 것은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흔히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은 주로 서울 아니면은 호남 지역을 가는데 왜 부산을 선택했을까?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텐데 지금 부산,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경남, 울산 이른바 PK 지역이 그나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댈 수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좀 뺏어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판단했을 테고 저는 메시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쭉 다니면서 하는 지금 이 국민 대통합 메시지는 적어도 지금 국민들의 일정 부분 수요는 읽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권을 떠나서 좋은 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데뭐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오면서 이제 부산, 대구, 지금 대전 지났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서울 오면은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지역 다니면서 적어도 이렇게 진영을 안 따지고 좌우를 안 따지고 이념을 안 따지고 좋은 정책은 자기가 하겠다는 저런 표현은 대통령으로서는 또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도 듣고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국민께서 지켜온 대한민국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윤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서울 출정식 후에 이제 대전 유세, 또 대구를 들린 뒤에 저녁에는 부산 서면 유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이제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동선인데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남에서 북으로 그렇죠. 갔잖아요.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저 지금 첫째는 윤석열 후보가 저도 연설하는 거 대중 연설하는 거 저도 그 마이크 대고 하는 것은 뭐 냉정히 보면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은 당원들이 아니라 처음인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저 왜 그러면 저 연설이 어디냐?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저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왜 청계천을 선택했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다시 말하면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저 대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첫 유세 장소로 오전에 저기를 집었어요. 그러면 좀 더 저 대목을 강조했으면 좋을 텐데 어차피 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은 정권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교체를 심판하자는 게 메인 주된 아이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은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정부 하에서 세금은 오를 대로 올랐고 월급 봉투는 비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왜 그러면 정권 교체 이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끌어가자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예. 물론 이제 쭉 내려가면서 오늘은 아마 청계천에서 출발해서 대전, 대구 쪽에서 아마 대구 북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길이 어긋날 텐데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22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만. 예. 그러면 가는 지역마다 왜 정권을 바꿔야 되는지,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놓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개차로 전북을 찾으면서 호남 포심 공략에 나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펼치면서 대구 경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이 선거운동의 첫 유세 그 의미들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가서 중도 보수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약으로 보여지고요. 심상정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하여튼 뭐 호남행을 택한 건데요. 어떤 득표 전략에서 나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심상정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인가요? 촛불 정부 심판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과 일치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정의당의 스탠스, 정의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 아까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마저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권 심판 또 과거 정권, 문재인 정권 이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신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향후에 윤석열의 정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 과거만 얘기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메시지 전달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을 다 분석해보면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로 다 됐던 것이 역대 대선의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전망적으로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나의 능력과 자질은 무엇인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왔을 때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를 부정과 무능이라는 정부로 했는데 자기 자신도 지금 무지와 TV 토론에서 나타났던 무지, 무능 또 본부장 리스크를 통해 갖고 자기 자신의 부정적이고 비리 의혹에 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보는 또 최근에 보인 거 아니냐? 뭐 저 기차간에서 기차에서 다리 쭉 뻗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게 진정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남은 선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고요. 아니요, 4명의 후보가 시작을 했고요. 약간 보수 야권의 단일화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살짝 가려진 면은 있긴 합니다만 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나란히 굉장히 눈길이 가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 개헌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네, 신 의원님, 그 개헌이라는 거는 사실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줄곧 써왔던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본인 임기 내에 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개헌이 제 기억만으로도 10몇 년 이상 됐잖아요. 분권형 이게 대통령 개헌하면 뭐죠? 분권형 개헌.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데는 일치하면서도 방법론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역대 대통령마다 대통령이 안을 낸 적도 있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해서 안은 거의 다 나왔어요. 왜 안 되느냐? 이 간단하게 권력 욕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만큼 이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서 한 것은 맞아요. 87년 헌법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하면 잘했다고 보는 건데 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하면 개헌 임기 단축 1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2022년 올해 5월 10일 날 취임하게 되면 5년 후인 2027년 5월이 아니라 1년만, 4년만 하게 되면 2026년 5월까지 하겠다는 태도를 임기 줄어듭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당선되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제 되겠느냐는 부분에서는 또 사실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되는 것부터 개헌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저 부분이 나는 좀 더 명확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나는 대통령 되면 무조건 개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짧고 간명한 문장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들고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정치 일정을 잘 보십시오. 올해 대통령 선거하죠. 2년 후에는 2024년에 22대 총선거예요. 2026년 그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해야 돼요. 올해 지방선거라서 그러면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이때 2026년에 지방선거 하면서 개헌안 내가지고 함께 투표하는 방법이 유일한 거예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 다음에 2028년에 또 23대 국회의원 선거 있고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과연 진지하게 이재명 후보가 진짜 개헌을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 일각에서 제가 들으니까 정부통령제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어찌됐건 좀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고 좀 더 진지하게 제안 나오면은 정식으로 이야기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실을 없애겠다. 청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 크게 대비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처럼 개헌을 꺼내 들었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윤 후보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사법정책 공약,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은 되지만 사실상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와 사법 분야 공약만큼은 정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늘리려는 거 아니라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이 공포적인 생각마저 들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공수처를 폐지하게 되면은 검찰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누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검찰 스스로가 수사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요? 차관이죠. 예. 전형적으로 나왔던 예인데요. 검찰이 검찰을 수사를 못해요. 검찰 집단주의, 검찰 동일체 원칙. 그래서 공수처를 세웠는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갖고 있는 개별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아니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럼 검찰총장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임명된 권력인데,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데 검찰총장을 국민이 뽑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오겠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검찰은 말 그대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있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비리 수사하면 국회의원들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은 그걸 갖고 있거든, 카드를요. 창고에 쌓아뒀을 거 아니에요, 쫙 파일들을.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본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전두환 때는 보안사가 핵심이었어요. 그럼 윤석열 정권이 됐을 때는 누가 어느 집단이 핵심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러한 원칙보다도 검찰이 핵심되는 정권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 쿠데타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본심을 드러낸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후보다. 저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전 대목입니다. 예. 균형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보탤 수 있는 대목은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같은 검찰총장을 자기는 용인하겠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에게 대들고 수사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하는 꼭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이 나와도 나는 용인하겠다는 표현을 저는 저렇게 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도 누가 검찰총장이든 그런 사람이 우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처럼 지난번에 저는 하다가 찍혀났습니다만 하더라도 가만 놔두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영하 교수님의 말씀도 일정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출 권력이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검찰 권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확립된 어떻게 보면 공통된 견해 비슷해서 나온 게 공수처였다면 적어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의 개선 방안을 좀 협의한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후보의 저 표현 속에는 본인의 경험이 충분히 녹아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 수사권에 얼마나 대였다는 그런 표현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타이밍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또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 부분을 강조하는 게 특히나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에 제가 발표했던 게 그 의미 시점은 안 맞았지만 그런 점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자기의 본심이 더 드러났다. 이번 어제 발언을 위해서 이제 구두발 올려놓은 거, 과거의 쪽벌 문제, 또 전두환은 정치는 잘했다. 또 민주화운동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을 했다.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쫙. 어제 사실상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 같은 거라 보여지는데 이게 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는 과거 정권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지금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1만인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근거도 없이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19라든가 각국의 여러 가지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될 때는 수사하고 검찰이 중심적인 기구가 되고 검찰이 중심적인 기구는 뭡니까? 수사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이러한 현상의 나라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굉장히 분열과 대립과 갈등으로. 이로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다시 회귀하는 이러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시리즈로 쫙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이제 TV 토론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초 모레죠. 17일로 원래 예정이 됐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토론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일정 조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 이게 또 무산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자꾸 토론 피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면 저는 한이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본인들의 스케줄도 다 있고 일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꼭 법정 토론이 3회 더 3번 더 할 수 있는 21일, 28일, 다음 달 3일, 2일 잡혀 있는데 꼭 관훈클럽이라는 데서 하기로 했으니까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합의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정이 안 돼서 못 나갑니다라고 하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열린 걸로 좀 봐줘야 되겠다. 봐줬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관훈클럽이 좀 이름도 있고 한데 못 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7일 날 다른 일정이 저는 뭐 안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토론회를 보면 1차, 2차 뭐 어찌됐건 2번 진행이 됐고 다음에 남은 3번 가면 대통령 토론회 5번 하게 되는 건데 적어도 1, 2차 해본들 이제 와서 윤석열 후보가 그래 토론 못하더라 그렇게 말 못하고 버벅대더라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 됐다면 17일 안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적어도 의심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유권자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치 공세에 취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선거 전략에 따라서 득표 전략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피하는 걸까요? 하는 거죠. 자꾸 얘기해야죠. 자기가 내가 이러한 능력과 자질 있고 이런 정책이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잘 59초짜리 그거에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TV 토론에 나가서 내 정책은 이런 겁니다. 내 공약은 이런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드러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토론에서 예를 들면 리백이라든가 이런 무지와 무식이 드러났었고 2차 토론에서도 공방만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만 이루어졌고 3차 토론은 준비할 어떤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건지 몰라도 자꾸 나가서 해줘야죠. 선관위 토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형식만 정해져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도 나와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왜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근데 규칙인데 무조건 나와라. 안 하면은 너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말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우스꽝스러웠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3번 더 남아 있잖아요. 3번 때 남아 있는데 꼭 이날을 찍어서 다른 일정을 소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못 나갈 피치 못할 행편이 아니라면 피치 못할 행편이라면 안 나갈 수 있다는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글쎄 관훈클럽에서 오히려 17일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감히 하는데 안 응하십니까라고 관훈클럽에서 화를 내면 몰라도 다른 정당에서는 저는 화낼 이유가 없던 대목으로 봐요. 저는. 예. 이거 18일, 19일로 바꾸면 되죠. 그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17일 안 된다 그러면 16일로 땡길 수도 있는 거 날짜 조정하면 그렇게 할 건 아니죠. 그거는. 왜요? 뭐 일정이 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아냥 끌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뭐 중범죄 확진자하고는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또 8일 날 한다가 안 하다가 11일 날 또 바꾸고 계속 그러한 토론 기피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어떤 이유에서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 거기에 대한 분석들 그것이 다 표심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22일 뒤에 보면 알게 되겠죠.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